여느 무술보다 민첩성과 순발력이 동시에 요구되는 스포츠. 오로지 사각의 링 안에서 외로운 싸움을 홀로 버텨내며 결판을 내야 하는 스포츠. 오늘은 바로 복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올림픽의 정식 종목이기도 한 복싱은 지금은 그 인기가 하락했지만 우리나라에서는 1977년 홍수환 선수의 "엄마, 나 챔피언 먹었어!" 로 전 국민의 가슴을 뜨겁게 달궜던 스포츠였고, 전 세계적으로는 역사의 길이 남을 챔피언 스타를 배출하며 인기가도를 달렸던 그런 스포츠였습니다. 척박함 속에서 끈끈한 주먹을 휘날리며 온몸으로 견뎌야 하는 3분 스포츠 복싱. 뜨거운 땀 한 올 한 올 날리며 오로지 상대방을 쓰러뜨리기 위해 전력 투구를 다해야만 했던 선수의 아픔이 그대로 전파를 타고 우리의 심장을 쥐어짰던 뜨거운 무술 복싱. 이 시간에는 복싱의 역사와 그간 잘 알려지지 않았던 복싱에 대한 재미있는 이야기,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복싱 선수, 그 외 여러분에게 복싱의 장단점 및 숨겨진 뒷이야기 등 복싱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를 펼쳐보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격투기 및 무술 분석 전문 채널 차분한 효도로입니다. 조만간 저희 채널 구독자들을 대상으로 격투기 용품 나눔 이벤트를 할 예정이니 구독하기와 알림 설정 꾹 눌러주십시오. 네, 여러분, 복싱이 언제부터 시작됐는지 아십니까? 복싱은 이집트, 그리스 시대의 각종 벽화와 판화의 형식으로 남아있을 만큼 그 역사와 전통이 꽤 오래된 무술입니다. 기원전 4000년 무렵부터 왕의 군대가 무술 훈련의 하나로 복싱을 익혔었고, 기원전 688년에는 제23회 고대 올림픽 대회 때부터 정식 종목으로 채택되었던 국민 스포츠였습니다. 오늘날과 같은 직업적인 복싱 선수가 등장한 시기는 고대 로마 시대입니다. 이 당시의 경기는 잔혹하다 못해 스포츠라 부를 수 없을 정도로 참혹했었는데요. 바로 두 직업 선수가 등장해 너클을 끼고 상대방을 패서 죽이는 등 생사를 판가름하는 잔인한 시합을 벌였기 때문이죠. 기록에 따르면 18년 동안 2000여 명을 때려 죽인 선수까지 있었다고 합니다. 현대 복싱의 원형은 근대 영국에서부터 시작된 프라이즈 파이팅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당시 검술과 곤봉술로 유명세를 떨쳤던 제임스 피그가 1718년 런던 복싱 아카데미를 개설해서 제자들에게 복싱을 가르치기 시작했었는데요. 이 당시에도 글러브는 끼지 않았고 맨주먹으로 싸웠다는 점에서 오늘날보다 실전지향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두 선수가 피 튀기며 싸우는 복싱의 성격상 하층 노동자들 중심으로 발전하기 시작했는데요. 승자의 경우 상금이 주어졌기 때문에 복서를 프라이즈 파이터라고 불렀고, 이것이 현대 프로복서의 전신이 됩니다. 현대 복싱 규칙의 기반이 마련된 것은 1786년 아마추어 스포츠협회 임원인 J.G. 잼버에 의해서였습니다. 이것은 복싱의 후원자인 퀸즈베리 후작의 이름을 따서 퀸즈베리 룰이라고 불렀고, 19세기 말에 이르러서는 체급별로 경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후에 펜싱의 풋워크를 응용해 복싱에 접목시켰으며 손가락 부상을 막기 위해 복싱 글러브를 도입하기 시작했습니다. 따라서 그 전에는 주먹을 세워서 치던 베어너클 복싱에서 주먹을 뉘어서 치는 현대 복싱으로 변화하게 된 것입니다. 사실 20세기 초반만 하더라도 복싱은 정말 그야말로 막싸움 수준이었습니다. 1970, 80년대에 이르러서야 현대 복싱이 완성되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잠깐 재미있는 사실을 말씀드리자면, 복싱이 사실 유럽의 뿌리 깊은 결투 문화 때문에 대체 스포츠의 성격으로 발전되었다는 사실 아십니까? 유럽의 젠틀맨 문화, 체면을 차리는 문화가 어찌 보면 지금의 복싱을 만들었다고 볼 수도 있는 것이죠. 젠틀맨과 복싱이 무슨 상관관계가 있냐고요? 근대 시대에는 스포츠와 같은 개념의 검술, 사격, 대회가 형성했고 지역마다 챔피언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이 이 분야의 챔피언급인 사람에게 원한이 있어 결투를 신청하게 되면 싸워야겠죠? 근데 챔피언 입장에서는 최선을 다해 싸워 상대방을 제압하고 싶어도 당시 문화로는 "난 메달리스트니까 상대방의 헛방을 피해주면서 점잖게 웃어주며 용서해줘야지" 하며 체면 치레를 어쩔 수 없이 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챔피언들이 상대를 죽이고 싶을 만큼 패고 싶을 때 대안으로 택한 것이 바로 복싱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복싱은 정식 스포츠로 대결에서 패배한다고 해도 죽는 것도 부끄러운 것도 아니고, 더군다나 아마추어를 마구 두들겨 팬다고 해도 비난을 받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1970년대 국민 스포츠로 불렸던 우리나라에서의 복싱은 어떻게 시작되었을까요? 우리나라의 복싱은 100년이라는 짧지만은 않은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복싱이 처음으로 소개된 것은 1912년 10월 국내 최초의 상설 영화관인 반성사 주인이었던 박승필 씨가 유관권 구락부를 조직하면서부터입니다. 4년 뒤 1916년 미국 선교사 질레트가 복싱 글러브를 가지고 들어온 뒤 1922년부터 조선중앙기독교 청년회에서 연중 행사로 거행되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당시 YMCA에서는 농구, 목마, 덴마크식 체조 등과 함께 복싱 경기를 매년 열었다고 하네요. 1934년에는 전조선 아마추어권 연맹이 정식으로 창설되었고 1964년 7월부터 연맹 명칭이 대한아마추어 복싱 연맹이라고 변경되면서 지금까지 이렇게 불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때부터 공식적으로 권투보다는 복싱이라고 불리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복싱은 아픈 민족의 역사와 시대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민족이 일본 제국주의 아래에서 갖은 핍박을 받고 쌓인 울분의 유일한 분출구가 복싱이라는 스포츠였기 때문입니다. 복싱을 통해 일본 선수와 싸우면서 적나라하게 투쟁과 반항의식을 표출하곤 했었는데요. 이를 안 일본이 복싱을 적성 스포츠로 제재하기 시작했고 완전히 배격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민족 항일기 말기에는 많은 복싱인들이 중국으로 가서 상해를 중심으로 활동하였고 몇몇 복싱인들은 독립투사를 돕는 등 복싱 외적인 기여를 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럼 이쯤에서 강한 수컷의 어퍼컷을 상대방에게 날리며 링을 종횡무진했던 선수들을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 없겠습니다. 먼저 소개해드릴 분은 나비처럼 날아서 벌처럼 쏘겠다 라는 명언을 남긴 20세기 가장 위대한 복싱 황제 무하마드 알리입니다. 복싱 전문가들을 비롯해 많은 사람들은 챔피언 하면 무하마드 알리를 대명사로 떠오르게 됩니다. 그가 사람들 인식에서 영원한 챔피언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었던 큰 이유는 단순히 복싱을 잘하는 강자여서가 아니라 다른 복서들에게는 볼 수 없었던 특별한 무언가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무하마드 알리는 사실 파이팅 네임이고 그의 본명은 Cassius Marcellus Clay Jr.입니다. 1942년 미국에서도 인종차별이 심하기로 소문난 켄터키주 루이빌에서 태어난 그는 1960년 로마올림픽 라이트 헤비급에서 금메달을 딴 뒤 고향에 돌아와 인종차별을 겪고 나서 당시 아프리카계 미국인 인권운동에 앞장섰던 이슬람으로 개종하고 무하마드 알리로 개명하면서 프로선수로 전향하게 됩니다. 헤비급 사상 처음으로 세 차례나 세계 챔피언 타이틀을 차지했던 전무후무한 선수 알리. 동시에 그는 인종차별과 전쟁에 반대하는 전 인류애를 가진 사회운동가이기도 했습니다. 12살 때 비를 피하기 위해 세워둔 자전거를 훔쳐간 도둑을 혼내주기 위해 시작한 것이 바로 복싱이었고 이것이 그의 인생을 바꿔놓게 됩니다. 어느 날 복싱 훈련을 마치고 집에 돌아와 복싱 중계방송을 듣기 위해 라디오를 켠 그는 우리의 헤비급 세계 챔피언 로키 마르시아노입니다! 라는 말을 듣자마자 온몸에 전율이 일어나고 뼈를 통과하는 싸늘한 기운을 온몸으로 느꼈다고 회상하곤 합니다. 그가 유명세를 떨치게 된 경기는 당시 WBA와 WBC의 세계 헤비급 통합 챔피언전인 소니 리스턴과의 경기였습니다. 1962년 소니 리스턴은 챔피언 벨트를 거머쥔 후 모든 도전자들을 경기 초반에 쓰러뜨린 괴력의 복서였죠. 알리는 당시 경기장에서 난 소니 리스턴 이 애송이 녀석을 화성 넘어 목성까지 날려버릴 거야! 라고 외치며 기선제압에 나섭니다. 알리의 트래시 토킹은 굉장히 수준급이었는데요. 그는 끊임없이 독서를 뿜어내며 나비처럼 날아서 벌처럼 쏘겠다는 유명한 말을 투척하며 사람들의 뇌리에 깊숙이 박혀버립니다. 알리는 링 위를 춤추듯 빠른 동작으로 돌아다니며 리스턴의 살인주먹을 잘 피해 다녔습니다.
링 전체를 쓰는 알리의 작전에 리스터는 3회전 중반부터 지치기 시작했고 알리는 이때를 놓치지 않고 왼손 잽을 부지런히 날립니다. 경기를 길게 끌고 간 경험이 없던 리스터는 초조해졌고 그의 동작은 한껏 커져갔습니다. 그럴수록 원투 스트레이트를 날리는 알리의 주먹은 가벼우면서도 날카로워졌습니다. 알리의 빠르고 강력한 주먹에 리스턴의 오른쪽 눈이 퉁퉁 부어오르는가 싶더니 눈두덩이가 째지고 맙니다. 결과는 알리의 TKO 승으로 새로운 챔피언이 탄생하는 순간을 맞이합니다. 이날 알리는 하늘로 펄쩍 뛰어오르면서 나는 위대하다! 나는 왕이다! 나는 세상의 왕이다! 라고 외치며 당시 기분을 마음껏 표출했습니다. 하지만 시대가 시대인 만큼 무하마드 알리로 개명한 사실과 종교를 기독교에서 이슬람교로 개종한 사실을 세상에 알렸을 때 알리의 개인적인 고난도 시작됩니다. 알리는 소니 리스턴과의 재경기에서 1회 KO 승을 거뒀고 이후에도 3년 동안 모든 도전자를 물리쳤지만 미국 정부는 그를 베트남전에 참전시키기 위해 징집 영장을 보내게 됩니다. 알리는 당시 베트남인은 나를 깜둥이라고 무시하지 않았다. 왜 내가 그들을 죽여야 하는가? 라며 군대에 가지 않았고 이 이유로 챔피언 타이틀을 빼앗겼는가 하면 선수 자격정지를 받았으며 법정에서는 5년의 실형까지 선고받게 됩니다. 그러다 미국 사회 내에서 반전 여론이 높아지면서 대법원은 알리에게 무죄 판결을 내렸고 30대가 가까워온 나이에 복싱 클럽을 다시 끼게 됩니다. 법정에 불려다니느라 3년 동안 운동을 하지 못한 그는 1971년 조 프레이저와 재경기전에서 패배하게 됩니다. 그러나 3년 뒤 프레이저를 다시 만나 그를 꺾고 재기에 성공하게 됩니다. 이후에도 알리는 계속 복싱 인생을 살게 됩니다. 하지만 승리와 패배를 반복하며 알리의 전성기 역시 막을 내려가고 있었죠. 그는 1981년 11월 트레버 버빅과의 경기에서 패배한 것을 끝으로 글러브를 받습니다. 통산 56승 5패, 20년 세월 동안 세운 이 기록에는 단순히 복서로서의 삶뿐만 아니라 한 인간으로서 인류의 적인 선구자로서의 애환과 슬픔이 오롯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런 알리의 인생을 추앙하듯 1987년 복싱 잡지 링 매거진은 알리를 영원한 헤비급 1위 선수로 선정했고 1999년 스포츠 일러스트레이티드는 20세기 스포츠맨으로 알리를 선정했습니다. 선수 시절 그는 헤비급 복서들에게 볼 수 없었던 경쾌하고 가벼운 풋워크와 속사포처럼 퍼붓는 펀치로 상대 선수를 압도하며 당시 팬들을 열광의 도가니로 빠져들게 했습니다. 알리의 풋워크를 본따 알리 셔플이라 불리우기도 했을 만큼 그의 스킬은 누구도 흉내낼 수 없었던 강력한 무기였던 셈이죠. 1996년 애틀란타 올림픽 개막식에서 파킨슨병에 걸려 거동조차 자유롭지 못했던 그가 성화를 점화할 때는 전 세계의 사람들은 그의 굳은 의지와 자존감 그리고 뜨거운 열정에 감동을 받았고 그의 뜨거웠던 복싱 인생을 되새겨보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다음에 소개해드릴 복싱 선수는 괴물이라 불리우던 전설의 복서, 핵펀치를 앞세운 그 이름만으로도 많은 선수를 벌벌 떨게 만들었던 8, 90년대 헤비급 복싱계 최고의 스타 마이크 타이슨입니다. 마이크 타이슨의 목둘레는 무려 52cm로 머리에서 어깨까지 일자로 내려오는 경계선이 마치 하나로 합쳐진 듯한 착시 현상을 불러일으킬 정도입니다. 그 정도로 그의 목은 탄탄하고 두껍기로 유명한데요. 그는 평소 목 운동을 강화하는 훈련을 해온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일까요? 처음 링에 등장할 당시 그는 생김새만으로도 상대방을 압도했던 아우라가 풍기던 선수였습니다. 1966년생으로 20살의 WBC 헤비급 세계 챔피언 등극, 21살 WBA 타이틀과 IBF 타이틀을 획득하며 세계에서 가장 권위 있는 세계 복싱단체 타이틀 통합을 이루어낸 대기록의 소유자입니다. 이것은 사상 유례 없는 가장 어린 나이에 거머쥔 신기록으로 그의 전성기 시절은 가히 전 세계 사람들을 충격과 공포, 한이와 기대로 몰아넣기 충분했습니다. 타이슨은 뉴욕 브루클린의 빈민가에서 태어났습니다. 2살 때 아버지가 집을 떠난 후부터 강도짓을 일삼는 등 폭력으로 얼룩진 삶을 보내다 소년 시절 소매치기를 저질러 소년원에 수감되기도 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그는 복서로서의 재능은 폭력에서부터 시작됩니다. 10살 때 자기의 새를 훔쳐 목을 잘라놓는 끔찍한 일을 저지른 자에게 생애 최초로 싸움을 걸었고 그 도둑의 면상은 그야말로 묵사발이 되었다고 전해집니다. 소년원의 수감 중이었던 시절 복싱 트레이너 바비 스튜어트에 의해 유명 트레이너인 커스 다마토와의 인연이 시작되었고 이를 계기로 마음을 고쳐먹고 복싱을 시작하게 됩니다. 18살에 프로 무대에 데뷔하게 된 마이크 타이슨은 첫 데뷔 무대에서 한 번의 세계적인 스타가 됩니다. 데뷔 1년 만에 핵주먹이라는 닉네임을 얻으며 19연속 KO 승이라는 놀라운 주먹을 과시했고 1986년 11월 23일 세계 복싱 평의회 헤비급 타이틀전에서 당시 챔피언이었던 트레버 버빅을 KO로 눌러 최연소 헤비급 세계 챔피언의 신화를 창조하게 됩니다. 이때 그의 나이는 불과 20살, 양쪽으로 강력하게 들어오는 훅은 상대의 영혼마저 파괴시킬 정도로 파괴력이 어마무시했으며 전무후무한 수준의 빠른 전진 스텝과 헤드슬립, 위빙, 페인팅, 풋워크 등 헤비급 언더사이즈 스워머라는 전용어로 놓기 힘들 정도로 뛰어난 기량을 자랑했던 선수였습니다. 이듬해 1987년 3월 세계복싱협회 타이틀까지 차지하게 됨으로써 두 단체 타이틀을 통합한 선수로 자리매김했으며 1987년 8월에는 국제권투연맹 왕좌까지 차지함으로써 세계에서 가장 권위 있는 세계 복싱단체 챔피언으로 등극하게 되는 영광의 사나이가 됩니다. 그러나 핵주먹에 반해 그의 정신은 유약하기 그지없었습니다. 그의 트레이너이자 양아버지였던 커스 다마토가 사망하면서 그는 무너져간 것이죠. 그가 사망하자 많은 사기꾼들이 타이슨에게 접근해 오기 시작했고 매니저와 세컨드 코치와의 연속된 불화로 훈련도 제대로 하지 못해 그는 점점 나락의 길을 걷게 됩니다. 창창할 것만 같았던 그의 화려한 복싱 인생도 1990년 2월 무명에 가까웠던 제임스 더글러스에게 KO로 무너지며 통합 타이틀 7차 방어전에 실패하게 되면서 내리막길로 접어들게 됩니다. 1991년 7월에는 미인 대회 출전 흑인 소녀를 강간한 혐의로 기소되었고 6년 징역의 실형을 선고받고 3년 동안 복역한 뒤 1995년 3월 가석방됩니다. 이후 다시 재기의 기회를 노린 그는 1996년 WBC 타이틀을 차지하며 6년 만에 세계 왕좌에 화려하게 복귀했고 같은 해 9월에 WB의 타이틀까지 따내면서 왕년의 화려한 선수 시절의 영광을 누리는가 했습니다. 그런데 같은 해 11월 WBA 타이틀을 걸고 대결한 홀리필드에게 11회 TKO 패를 당하는 수모를 겪은 마이크 타이슨은 다음해 1997년 6월 홀리필드에게 재도전했다가 그만 경기 도중 상대 귀를 물어뜯어 선수 자격 정지를 당하게 됩니다. 이날 마이크 타이슨이 전성기 시절 영광을 지속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 전세계 언론들이 집중했고 전세계 각국의 TV를 통해 생중계될 만큼 많은 관심을 받았던 경기였습니다. 그러나 비굴하게 상대방의 귀를 물어뜯는 모습이 TV를 통해 생중계되면서 핵주먹 대신 핵이빨이라는 불명예를 얻으며 망신사를 톡톡히 당하게 됩니다. 핵이빨 사건 이후 그는 2002년 6월 WBC 및 IBF 헤비급 통합 타이틀 매치에서 영국의 레녹스 루이스에게 8회 KO 패, 2004년 2005년 각각 데니 윌리엄스, 케빈 맥브라이드 전에서 무참하게 패배하면서 복싱계에서 영원하게 은퇴하게 됩니다. 많은 복싱 팬들은 마이크 타이슨을 보며 안타까워합니다. 만약 커스 다마토가 몇 년만 더 살았다면 복싱 역사는 달라졌을 거라고 믿기 때문이죠. 사실 마이크 타이슨은 유명세에 비해 복서로서의 전성기가 3년이 채 안 되기 때문에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많은 인정을 받지는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110kg에 육박한 체중에도 불구하고 기계체조 선수처럼 유연하고 빠른 스피드로 주먹을 이리저리 피하며 맞지 않는 복싱을 구사한 그의 스킬과 허리와 등 근육을 사용해 상체 전체를 좌우로 움직이며 뛰어난 동시 체력으로 상대방의 잽을 모두 피해내는 슈퍼 플레이는 그만이 지니고 있는 주특기였습니다. 현재 그는 자신이 사랑하는 새들을 키우며 강의를 나가기도 하고 쇼프로에 등장하며 방송 연예인으로서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복싱에 미쳐 인생을 다 바친 선수들까지 소개해드렸는데요. 이쯤 되면 복싱의 매력이 도대체 뭐길래? 라는 궁금증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복싱은 현재 주먹을 사용하는 격투기 중 최고의 스포츠로 평가받고 있으며 종합격투기 등을 비롯한 타 격투 종목에서도 복싱의 기술을 도입한 예가 많기에 모든 파이터들의 필수 과목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복싱의 공격 기술은 꽤 단순합니다. 스트레이트, 잽, 어퍼, 훅 이렇게 4가지로 정리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공격 기술의 종류가 단순할 뿐 복싱은 단순한 무술로 치부하기에는 꽤나 섬세한 종목 중 하나입니다. 기술이 적은 만큼 반복 훈련이 많고 그냥 무작정 주먹을 휘두르며 싸우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움직임을 예측하고 몇 수 앞까지 생각해서 공격할 루트를 머릿속으로 정해놔야 하기 때문이죠. 다른 무술과 달리 손만 사용하기 때문에 가장 직관적인 공격 방식을 고도로 숙련된 상태로 사용합니다. 그래서 실전성도 높을 뿐 아니라 가장 강한 무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복싱의 풋워크는 여타 무술에서도 높이 평가받곤 합니다. 이 때문에 근대 격투기의 시작이 복싱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며 격투기를 근대화, 과학화시키는 데 가장 앞장서게 했던 무술이기도 합니다. 풋워크, 가드, 거리감각, 체급, 근력 및 근지구력, 운동 등 근대 격투기에서 필수 요소로 취급받는 개념과 체계들이 처음으로 정립된 격투기가 바로 복싱인 것이죠. 이는 복싱이 최강의 격투 기술은 아닐지라도 복싱 없이는 최강이 될 수가 없다라는 누군가의 말처럼 복싱은 격투기의 기본 뼈대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복싱은 공격 기술이 4가지 종류로 단순화할 수 있지만 경기를 치르기 위해서는 상당히 복잡 미묘한 점검을 거쳐야만 하는 무술입니다. 복싱은 넓이 4.88제곱미터 이상 6.10제곱미터 이하의 펠트 등을 바닥에 깔고 캔버스로 덮어진 바닥에서 양손의 글러브를 끼고 주먹만을 이용해 상대방의 얼굴과 몸통을 가격하고 방어하며 진행하는 투기 종목입니다. 링은 로프로 둘레를 만들어야 하는데 3-5cm의 굵기를 지녀야 하며 3-4가닥의 로프를 쳐야 합니다. 바깥쪽으로의 플랫폼 너비는 61cm 이상, 조명은 적어도 4kW 이상 되어야 합니다. 프로의 링 규정은 정사각형의 4구석 지주를 세우고 링 바닥의 높이는 건물의 바닥에서부터 91cm 이상 1.22m 이하여야 합니다. 복장은 스파이크가 없는 유연한 신발을 신어야 하고 넓적다리 반쯤까지 닿는 트렁크를 입어야 합니다. 단 순백의 트렁크는 금지 품목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하복부 보호를 위해 반드시 노 파울 컵을 착용해야 하며 마우스피스도 반드시 사용해야 합니다. 아마추어의 경우에는 반드시 헤드기어를 착용해야 하며 러닝 셔츠를 입어줘야 합니다. 복싱에는 여러 체급이 존재하는데 1900년대 초반 헤비, 라이트 헤비, 미들, 웰터, 라이트, 패더, 벤텀, 플라이 총 8체급이 갖춰졌으며 여기에서 중간 체급이 하나하나 더 생기면서 1980년대 들어 지금의 미들급, 웰터급, 라이트급, 패더급, 벤텀급, 플라이급 17체급 체제에 이르게 됩니다. 경기 시간은 3분간 싸운 후 1분간 쉬는 것을 1라운드 원칙으로 합니다. 아마추어, 세계선수권대회, 올림픽 경기, 지역선수권대회는 3회전에 한정되어 있지만 월드컵 대회는 2분 5회전을 치르게 됩니다. 한국선수권전은 10회전, 동양 타이틀전과 세계 타이틀전은 12회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복싱 경기가 시작되면 5명의 심판이 각각 채점하여 아시아의 프로에서는 5점법과 10점법이 쓰이고 둘 다 감점법으로 채점이 매겨지게 됩니다. 아마추어는 20점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채점의 기준은 정확하고 유효한 타격, 유효한 공격, 교묘한 가격, 재치 있는 시합 운영 등이 포함됩니다. 그렇다면 만약 복싱 선수에게 맞았을 때 타격은 어느 정도일까요? 경기 중에 얼굴을 맞고 쓰러지는 선수들이 다반사인데요. 이는 펀치의 충격이 뇌로 전달되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경기 도중 뇌출혈로 인한 사망자가 상당히 많습니다. 대부분의 공격이 머리 쪽으로 집중되는 복싱의 경기 특성 때문입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장비를 착용하고 스파링을 해도 맞을 때는 그 충격이 그대로 머리에 전해진다고 합니다. 오히려 몇몇 연구에서는 장비를 착용하면 오히려 더 충격이 크다는 결과가 있기도 합니다. 하지만 만약 일반인이 복싱을 한다면 그 위험 수위는 한참 낮아집니다. 펀치 드렁크의 경우 일반인이 이러한 충격을 겪으려면 하루 종일 스파링만 해야 걸릴 정도라고 하니 취미로서의 복싱은 그리 위험해 보이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건강에는 좋다고 하죠. 풋워크를 통해 하반신을 많이 쓰지만 직접적인 공격 부위는 아니니 다치거나 발목이 나갈 경우는 없고 인대나 관절에 손상을 입을 걱정도 낮아 머리를 보호하는 헤드기어와 마우스피스만 착용하면 부상 위험은 상당히 낮다고 합니다.
만약 여러분 중에 복싱을 취미로라도 배우고 싶으시다면 복싱은 여타의 운동보다 훨씬 여러분들에게 건강한 운동이 될 것입니다. 우선 단시간 내 폭발적인 에너지 소모로 수백 칼로리를 태울 수 있어 다이어트에 효과적입니다. 링 안에서 항상 풋워크를 해야 하고 상대방의 움직임을 파악해야 하기 때문에 근력 강화와 지구력 강화, 근육량 증가에 탁월하고 전신운동과 유산소, 무산소 운동이 결합되어 있어 노화 방지에도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여기에 하루 종일 쌓였던 스트레스를 한 방에 날릴 수 있는 점도 장점 중 하나입니다. 펀치백의 주먹을 세게 날릴 때 믿을 수 없을 만큼 카르타시스를 느낄 수 있을 겁니다. 건강에도 좋지만 무엇보다 자기 방어에는 이만한 호신술이 없다는데 다들 동의하시겠죠? 자, 지금까지 모든 파이터들이라면 필수적으로 배워야 할 필수 과목 복싱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7, 80년대에 전 세계 서민들의 눈물과 마음을 건드렸던 전무후무한 격투 스포츠 중 하나인 복싱은 여타 투기 종목과는 다르게 감성의 연결고리로 팬들을 사로잡았습니다. 이는 바로 선수들 개인의 역사부터 비롯된 그들의 투지와 열정의 씨앗 때문이 아닐까요? 자, 오늘도 차분한 효도로 재미있는 격투기 영상으로 여러분들께 인사드렸습니다. 모두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다음번에는 필살기 레프트 하이킥으로 종합격투기 헤비급을 평정했던 미르코 크로캅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영상 재미있게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하기, 댓글 잊지 말아주시고요. 다음에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